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생명이 움트는 봄을 맞아서 오늘부터 지금 이 사람에서는 봄날의 탐험가들이란 주제로 우리가 사는 지구를 인간 중심이 아닌 동물과 식물, 우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동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동물은 인간에겐 약한 존재죠. 사냥터에서, 관광산업 속에서, 식탁 위에서, 실험실 안에서 인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는 동물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동물권 생태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환경 저널리스트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의 남종영 대표는 인간과 동물의 아름다운 공존 공생을 위해서 동물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후위기, 감염병, 식량위기는 동물권을 지킴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남종영 대표 지금 만나봅니다. 네, 동물을 사랑하는 동물 탐험가로 모셨지만 21년 동안 동물 환경 생태 기자로 활동하셨죠. 예, 환경 저널리스트 작가, 책도 많이 쓰셨는데 기후와 동물연구소 대표도 맡고 계시는 남종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사실 남 기자님이 좀 익숙하시죠. 네, 예. 대표님 하니까 약간 좀 네. 이렇게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예, 약간 두드러기 돋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서울대공원의 남방돌고래 제도리. 예, 남방 큰 돌고래. 그렇죠. 큰 돌고래 예. 제도리를 바다로 돌려보낸 예. 그 기사를 처음에 쓰셔가지고 네. 이 제도리 가는데 기여하신 기자님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제돌이가 저한테 맥주 한 잔 정도는 사줬어야 되는데 모른 척 하더라고요. 야, 그게 14년 전인가요? 예, 2013년이죠. 2013년 예. 전이네요. 예. 그때 그 돌고래들의 불법 포획 실황을 기사로 쓰신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 해양경찰청에서 네. 제주도의 한 수족관이 1990년대부터 돌고래 수십 마리를 불법 포획해서 돌고래 쇼에 이용을 해왔다. 이런 네.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해요. 근데 제가 마침 고래의 노래라는 고래 개론서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 환경 기자를 오래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돌고래 쇼를 좋아해가지고 많이 봤어요. 근데 저도 사실 애들 어렸을 때 데리고 가서 많이 봤어요. 예, 서울대공원에서 많이 봤는데 그 제주도에서 돌고래를 서울대공원에 팔아가지고 네. 제가 그 서울대공원에서 봤던 그 돌고래가 불법 포획된 돌고래였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되게 부끄러웠어요. 네, 그 네. 책도 쓰고 환경기자였던 사람이 그것도 몰랐다니 그러면서 제대로 좀 취재를 해보자라고 예. 해서 당시 서울대공원에 가서 그 돌고래 이름이 제돌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제돌이가 언제 잡혔고 언제 여기로 오게 됐고 네. 근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여튼간에 지금 경찰이 수사를 했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렇다면 이 불법으로 포획된 돌고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국내외 연구진에다가 한번 다짜고짜 물어봤어요. 그런데 의외로 일정한 훈련을 거치면 야생 방사를 할 수 있고 원래 무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5년 정도를 여기서 돌고래쇼 하던 애를 내보낸다고 걔네들이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러니 괜히 내보냈다가 네. 적응 못하고 뭐 좀 불행한 최후를 맞으면 어떡해요. 예. 그래서 뭐 여튼간에 과학자들이 그런다니까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겨레 신문 일면에 썼었죠. 당시. 그게 고래 기사가 일면에 나올 적이 없지 아마 않았어요? 세계 최초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겨레 신문 편집국에서도 되게 반발이 심했어요. 예. 그 당시에 국무총리실이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가 일면 머릿 기사로 가야 되는데 무슨 한낱 돌고래 따위가 무슨 일면 머릿 기사냐 그러면서 뭐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 일면 머릿 기사로 나가고 열흘 뒤에 서울대공원을 관리하는 박원순 지금 돌아가셨죠. 서울시장님께서 서울대공원 가서 바다로 돌려보내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제돌이가 돌아간 게 몇 년도죠?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다음 해.
2013년에 돌아갔죠. 2012년에 기사를 써서. 예. 간혹 제돌이가 저기 있다 막 이러면서 기사가 나온 걸 제가 본 기억이 네.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요?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제돌이는 돌려보낼 때 그 등지느러미에다가 1번을 딱 찍어서 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제주도에 가서 몇 번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배를 타고 가서도 보이지만 제주올레가 이제 바닷길이 잘 돼 있잖아요. 네네. 바닷길 따라서 가시면 돌고래들이 헤엄치는 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그 제돌인지 어떻게 알아요? 1번이 쓰여 있으니까요. 보여요, 등지느러미에 딱? 예, 그렇죠. 각 대개 그 남방 큰 돌고래의 특징이 멀리 안 가요. 그 예. 바닷가에서 1km에서 2km 이상 떨어지지 않아요. 아. 그래서 보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네. 한 120마리 정도 있는데 걔네들이 하나의 가족 친척이에요. 무리 예. 하나예요. 예, 그래서 뭐 아주 어렵게 보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예. 그 제돌이 이후에도 이제 다른 돌고래들도 돌아갔잖아요. 네, 몇 차례 몇 명. 방사가 있었죠. 네. 몇 네. 명이 아니라 몇 마리네요. 네, 요즘에는 몇 명이라고 하자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튼간에 예. 그때 제돌이 돌아갈 때 삼파리하고 춘삼이가 같이 돌아갔고요. 네. 이름이 좀 토속적이에요, 다들. 예. 그리고 그다음에 태산이하고 복순이가 돌아갔고 그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5마리가 성공을 해서 세계적으로 정부와 과학자와 NGO가 네. 협력해서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낸 거는 한국이 처음이고 가장 성공적인 모범을 세웠죠. 아, 그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군요. 예,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그 해양포유류 과학자나 환경운동가들은 되게 부러워해요. 네. 야, 너희 나라 정부는 진짜 훌륭하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2번은 성공했는데 이제 금등이하고 대포라는 애가 또 있었어요. 네. 이름도 역시 토속적인데 걔네들은 수족관에 갇힌 지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너무 오래 살았구나. 너무 오래 살면 똑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자전거 타는 걸 배웠으면 한 20-30년 돼도 탈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조금 짧았을 때 방사하는 게 성공률이 높겠죠. 그쵸, 근데 그쵸. 너무 오래됐는데 우리가 성공을 계속했기 때문에 금등이 대포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당시에. 그런데 아쉽게도 실패하고 말았죠. 그럼 돌아왔어요? 아니죠. 그냥 실종됐고, 그걸 이제 사실 그렇구나. 죽었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봉이라는 친구가 한 마리 남아 있었어요. 네, 네. 그 친구는 이제 이 비봉이를 돌려보낼 때는 찬반이 이제 대립했어요. 그 전만 해도 다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환경운동이나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야, 금등이 대포 오래됐는데 실패하지 않았느냐. 비봉이도 한 20년 가까이 됐었거든요. 쉽게 보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양쪽으로 갈려졌는데 마침 또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하고 있었어요. 아, 우영우 때문에 사실 이 고래에 대한 관심이 예, 엄청나게 확 늘었죠.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해양수산부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그 비봉이를 방사한 거예요. 네. 근데 결국 결과는 실패하고 말았죠. 아, 그렇게 방사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돌고래를 방사할 때 야, 네가 20년 동안 감옥에 살았어. 지금 나가면 힘들 거야. 네가 결정해봐. 좀 실존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해봐라고 해서 개의 뜻대로 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 동물운동의 특성이 뭐냐면은요. 동물을 다루는 직업의 특성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또 당사자의 어떤 생태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한 뒤에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그런 점이 네. 있죠. 사실 이제 워낙 제돌이 얘기로 유명하신 기자님이라 제가 이거부터 여쭙지만 이제 봄이 와서 동물 얘기 좀 하려고 오늘 모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봄 되면 사실 동물원에 사람들 많이 가는데 사람들이 동물 보는 게 그 동물들한테는 어떤 일일까 이런 생각이 제가 지금 들어서 갑자기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사실 동물원이라는 그 기관이 설립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런던 동물원, 파리 동물원을 거의 시초로 보는데 한 100년에서 150년 정도 전에 시작이 됐거든요. 사실 되게 근대적인 제도예요. 네. 근데 이런 야생 동물을 굳이 우리가 사는 곳에다가 좁은 곳에다가 가두어서 본다는 거는 사실은 오래되지도 않았고 바람직하지도 않죠. 근데 이미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 된 거를 갑자기 동물원을 폐지하자고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세계적으로는 어떤 논의와 운동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래 좋다. 동물원의 제도는 인정하되 그래도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동물원에 적합하지 않는 동물들은 좀 야생 방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들이지 말자라고 해요. 그런 동물을 전시 부적합종이라고 부르는데 네. 돌고래는 한 30-40km 하루 정도 헤엄치거든요. 돌고래가 대표적이군요. 그리고 북극곰. 아. 북극곰은 추운 곳에서 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코끼리. 네. 코끼리도 고도의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 코끼리 같은 경우 그 정도를 지금 동물원에서 퇴출시키고 있죠. 그래서 네.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도 그 제도리 방사를 계기로 해서 돌고래를 다 퇴출시켰어요. 이제 돌고래 쇼 없잖아요. 없죠. 예. 그래서 네. 사실은 뭐 영국이나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이미 돌고래 쇼가 그리고 돌고래 수족관에서 이제 가둬 있는 그 돌고래를 퇴출시킨 지 네. 오래됐죠. 이제 봄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봄이 왔어요 하고 알려주는 동물이 있나요? 식물들은 막 이제 봄이 네. 되면 싹을 틔우고 여기저기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예. 사실은 저도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네. 봄이 되면 나오는 생물은 저는 이제 개구리가 생각이 나요. 예. 봄이 되면 이제 개구리를 잡으러 예. 이제 저는 전주가 고향인데 전주천에 가서 이제 개구리 잡고 그랬는데 사실 도시인의 감각에서는 봄이 됐다. 그러면 그 생동감 있게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사실은 찾기가 어렵기는 하죠. 그만큼 네. 우리가 문명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동물의 새로운 모습, 그 진정한 모습들을 볼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동물은 또 북극곰이 있거든요. 네. 북극곰은 봄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요. 얘네들은 이를테면 이제 캐나다 처칠에 사는 대표적인 북극곰이 있는데 걔네들은 겨울이 되면 바다가 얼잖아요. 네. 그러면 바다로 나가가지고 이제 바다 얼음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물범을 막 잡거든요. 네. 그때 1년 먹을 걸 다 먹어요. 그런 다음에 여름이 되면 얼음이 다 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계속 헤엄칠 수 없으니까 빨리 육지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극은 보통 봄이 한 5월 정도부터 시작되는데 그때 네. 북극곰들이 이제 육지로 돌아오죠. 그렇군요. 네. 그 5월 전에는 바다 나가서 네. 활동하다가 얼음 위에서. 그러니까 봄이라는 감각이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사람들과 동물들 사이의 봄이라는 감각과 예. 북극에서 느끼는 봄이라는 감각은 좀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다르네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동물들은 봄이 되면 이제 겨울잠 자다가 활발하게 활동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북극곰은 이제 다 끝났다 빨리 돌아가서 쉬어야지 이거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북극곰 말고 대부분의 동물들한테는 이제 봄이 이제 활동을 재개하는 그런 그렇죠. 시기가 되지 않을까요? 예. 근데 또 열대지방 같은 경우는 또 사계절이 있지도 않잖아요. 제가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예. 사실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겨울에 그 태국에서 한 달 동안 머물다가 왔거든요. 야생 코끼리를 가서 보고 오신 거잖아요. 우리 보통 태국에 관광한다 가면은 코끼리 체험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타고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코끼리. 너무 높아서 무서워서 못 탔는데. 코끼리 타기 하고 코끼리 쇼 보고. 네. 근데 한 10년 전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정 여행이라는 게 한번 바람이 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여행을 하더라도 환경이나 생태, 동물에게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공정여행 바람이 불면서 이제 태국에서도 점차 코끼리 타기라든지 아니면 코끼리 쇼 같은 그런 활동이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태국에 한 300개 이상의 코끼리 체험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한 세 곳을 한번 둘러봤죠. 그러셨군요. 네. 그 실태를 좀 보시려고. 예, 그래서 어떻든가요? 딱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처음 간 곳은 아주 전통적인 코끼리 시설. 가서 코끼리 쇼 보고 코끼리 타가지고 강 건너고 뭐 숲 가고 이런. 그래서 동물단체들이 학대라고 주장하는 시설을 한번 가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이 이루어지니까 새로운 형태의 관광이 나왔는데 우리는 코끼리를 보살핀다. 심지어 자기를 생추어리라고 표방하기도 해요. 생추어리는 이제 동물 보호 시설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자기네들은 동물 보호하는 생추어리다 하면서 코끼리 목욕시키기, 네. 그다음에 코끼리 먹이 주기, 코끼리와 산책하기를 네. 하고 전통적으로 쓰던 불훅은 쓰진 않아요. 불훅이 뭐냐면 잘 보시면 코끼리 길들일 때
이 새꼬챙이 같은 새 괄고리로 이렇게 툭툭 치면서 코끼리를 제어를 하거든요. 얼마나 아플까. 예, 그래서 그 불훅이라는 그 괄고리를 안 쓰고 코끼리 타기 안 한다. 쇼도 안 하는 대신 우리는 코끼리를 보살피는 활동을 하는데 이제 이거를 체험을 해라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보면서 이것도 좀 나쁘지는 않고 현실적인 타협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사실은 태국에서 이런 변화를 이끌고 온 곳이 코끼리 자연공원이라는 곳이에요. 네. 그 엘리펀트 네이처 파크라고 EMP라고 불리는데 유명한 그 코끼리 보호운동가 렉 차일러트가 세운 그런 코끼리 생추어리거든요. 거기는 정말 생추어리예요. 네. 그래서 아픈 코끼리나 이런 코끼리들을 다 사들여서 진짜 걔네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큰 공간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기금을 충당해야 되니까 관광객도 받는데 거기서 관광객은 그냥 보기만 해야 돼요. 예. 코끼리는 일반적으로 자의식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의식도 있고 성격도 있고 개성도 있고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다 있거든요. 그리고 네. 자기의 경험도 있고 사실 코끼리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가 그냥 코끼리라는 종 하나를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코끼리가 아니라 코순이 코돌이 하면 느낌 확 다른 거죠. 예. 동물권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동물 복지 얘기도 많이 하고 동물 복지하고 동물권은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동물권이란 말을 이렇게 많이 쓸 줄은 저도 사실은 몰랐는데 네. 동물의 권리가 있다라는 건 뭐 동물에게 뭐 교육의 권리와 노동의 권리와 뭐 재난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동물의 권리가 있다라는 거는 동물로서 자기의 유전자적 본능을 발휘하고 사회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러니까 자기 삶을 본연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동물에게 권리를 보장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동물 복지와 동물권을 우리가 대비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동물 복지는 인간이 동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시작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네. 뭘 할 수도 있고 실험동물로 이용할 수도 있고 하는 게 동물 복지라면 그 대신에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게 동물 복지고 동물권은 아니다. 우리는 그들의 권리가 있으므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이제 동물 권리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우리 남종영 작가님이 쓰신 책 중에 동물 권력이라는 게 있는데 동물권과 같은 개념인 건가요? 다른 건가요? 그거랑 또 다른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동물권은 이제 동물의 권리를 말한다면 동물 권력은 제가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동물에게도 파워가 있다. 영어로 파워예요. 라이트가 아니라 파워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상당히 있다라고 제가 그 책에서 계속 주구장창 얘기를 했거든요. 이를테면 우리가 돌고래 쇼를 하잖아요. 그러면 돌고래들이 이제 쇼를 계속 하기 때문에 1번에서 20번까지 그 묘기를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네. 1번 하고 끝나면 2번 가서 딱 기다리고 있고 2번 끝나면 3번 가서 기다리고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느 날 조련사하고 돌고래하고 싸웠어요. 싸워서 돌고래가 삐졌어. 예. 그러면 그때 한 돌고래가 주동을 해서 1번 묘기하고 2번 묘기하고 갑자기 10번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조련사는 어쩔 수 없이 예 10번 묘기 끝났습니다 하고 돌고래 쇼를 끝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거는 뭐냐면은 돌고래도 인간과 밀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을 변화시키고 개입시킬 수 있는 권력이 있다라는 힘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동물을 바라봤을 때 항상 그냥 인간이 지배하고 인간이 하는 대로 다 한 어떤 수동적인 그 개체라고 수동적인 피지배자라고 우리가 여겼는데 역사 상황을 잘 살펴보면 오히려 인간의 역사에서 들어와서 인간 역사에도 개입을 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행위자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아까 뭐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도 동물이 가질 수 있다. 그렇죠. 이를테면 우리 개를 키우면 알거든요. 개가 삐져요. 맞아요. 개가 상전인 집안들도 많아요. 상전이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죠. 그러니까 계속 동물이 인간하고 밀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정치거든요. 밀당하는 게. 네. 정치 작용이 동물하고 인간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아니 지금 사람도 제대로 대접 못 받는 세상인데 무슨 동물권 뭐 동물 권력 이런 얘기 하느냐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예. 네. 아니 저는 뭐 그것도 충분히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당신은 사람을 사회적인 약자를 그만큼 많이 돌보시냐 구조하시냐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사실 사람은 다른 존재,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자기가 공감하고 고통을 좀 더 덜어주고 싶다면 그냥 뭐 인지상정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거를 굳이 논리적으로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위정자 입장에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는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아예 동물을 도와서는 안 된다. 뭐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동물을 보살피는 사람이 또 사람도 전 또 따뜻하게 보살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예. 그래서 뭐 네. 유명한 말이 마하트마 간디가 그 나라의 그 도덕성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뭐 비롯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네, 네.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동물권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떤 얘기인지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후 위기와 동물권은 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를테면 고래 같은 경우요. 우리가 1800년대부터 고래를 엄청 많이 잡았잖아요. 네. 옛날에 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대형 고래, 큰 고래들이 한 400만에서 500만 마리 있었는데 지금은 한 100만에서 150만 마리 정도로 확 줄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고래가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작용이 있다는 게 최근 들어서 이제 학자들이 많이 연구함으로써 많이 밝혀지고 있죠. 이를테면 고래는 똥을 싸는 것만으로도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가지고 바다 밑에 격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고래가 3분의 1, 4분의 1로 줄었다는 거는 이산화탄소를 격리하는 능력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를 의미해요. 많이 싸나 봐요. 왜냐하면 고래는 똥을 한번 싸도 엄청 크게 싸잖아요. 그래서 그 똥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모이고 또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그 뒤로 바다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격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효과를 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물론 우리가 석탄과 석유를 많이 떼서이기도 하지만 고래를 많이 잡아 죽였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네, 네. 요즘 기후운동 중에 치킨 테리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닭고기 먹자는 거, 소고기 먹지 말고 닭고기 먹자 이거죠? 예. 예, 이게 일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주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가장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제 현실적인 타협책을 내세우는데요. 일반적으로 고기 중에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소고기거든요. 네. 왜냐하면 소는 거친 풀을 뜯어 먹고 그게 위에서 소화시키면서 이 미생물의 작용으로 메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트림을 하고 뭐 방귀를 낀다 하는데 이게 농업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중에 상당량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네. 소고기를 먹을 바에는 치킨을 먹자, 닭고기를 먹자. 우리가 어차피 단백질을 소비할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보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보세요.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죠. 닭 한 마리를 잡으면 1인 1닭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번 먹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마리를 잡아야지 그렇죠. 잔치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소고기를 먹는 게 기후에는 좋지만
생명권에는 더 안 좋은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하고 뭐 생명을 어떻게 뭐 저울에 놓고 달 수는 없지만 소 한 마리, 닭 한 마리 이거를 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환경 문제나 동물 문제를 볼 때 제가 취재를 할 때마다 항상 복잡성에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선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동물이나 환경 문제는 그 중간에 회색지대가 아주 넓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취재를 할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계속 감시하고 의심해야 되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공부하는 지식의 어떤 불확실성 네.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거는 틀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겸손함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갈수록 많이 느낍니다. 이 남종영 작가님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이제 기자를 그만두고 기후변화 네. 동물연구소라는 걸 이제 열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기후변화와 동물권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기후변화를 우리가 헤쳐나가야 하기도 하고 또 동물권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 바꿔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지점을 연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발굴하고 싶고 가장 첫 번째는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좀 어려운 과학 담론들을 이제 손쉽게 소개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닭에 관한 취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닭이 사실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새보다도 닭이 훨씬 많거든요. 그다음에 뭐 고양이, 개, 돼지, 소보다도 닭이 더 많아요. 개체수가 압도적으로 다 합쳐도, 많군요. 다 합쳐도 많고 우리가 항상 먹는 음식이고 그래서 이 닭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태국에 갔을 때도 태국에서 가장 먼저 닭이 가축이 됐거든요. 약 네. 3,000년 전에 그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닭에 관해서 좀 계속 취재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 남 작가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제가 계속 머릿속에 든 네 글자는 역지사지였어요. 우리 내가 동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 생각이 제가 좀 들더라고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봄을 맞아서 봄날의 탐험가들을 만나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환경 저널리스트인 남종영 기후와 동물연구소 대표와 함께 동물권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